1학기 2차 지필 평가 학습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서의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대화로 불충분한 의사소통을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 업무 지시, 연락, 계약 체결, 의견 기록, 요구나 의뢰, 결정이나 승인 등의 의사 전달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판정 처리, 계획 실적의 비교, 조회, 업무사항 분류 등 의사 보존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 보존 기능. 네 번째, 참고 자료나 증거 자료로 제공되어 정보 제공 수단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다섯 번째, 작성, 결제, 협조 과정을 통해 조직 내에 업무를 연결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업무 조직 내 요거요. 조직 내에 업무를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조직 내에 업무를 연결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첫 번째 끝나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문서의 구성 요소. 우리 공문서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두문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내용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는 거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첨부, 붙임. 다른 말 요즘은 이제 붙임이라고 합니다. 붙임. 첨부라는 말 안 쓰고 붙임 이렇게 써요. 우리말로. 같은 말이에요. 첨부, 붙임 같은 말입니다. 본문에 제목, 내용, 첨부, 붙임 이것이 들어가고 결문에는 발신명의 해서 뭐 어느 학교 장 이렇게 아니면 경기도 교육감 아니면 경기도 지사 뭐 이렇게 가는 거 그게 발신명의예요. 발신명의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이런 것들도 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문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공문서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문 머리 두자 두문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이것이 내용 그 다음에 붙임 여기까지가 본문이에요. 본문 제목 내용 붙임 여기까지 본문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발신명이라는 게 이거예요. 발신명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내용들이 안에 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문 마지막으로 한다 그래서 결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문 결과 결문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문서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자, 문서 형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서 형태는 여기 장표, 일반 문서, 특수문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표는 일정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쉽게 기입할 수 있도록 인쇄된 사무문서이다. 이미 틀이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틀 속에다 우리가 뭐 수기,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손으로 적는 거죠. 아니면 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양식에다 적기도 하겠죠. 주로 정형적인 업무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전표, 장부, 표, 그림 이런 것들이 장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문서와 특수문서. 일반 문서는 장표처럼 양식이 일정하지 않은 문서다. 일반적으로 비정형 업무에 이용되기 때문에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특수문서, 기업의 정관, 규칙, 회의록,
이런 것들은 특수문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표 내용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쭉 넘겨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처리 단계에 따라서 문서를 분류하는데 접수문서와 또 뭐 이첩문서, 그 다음 미처리 문서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접수문서 외부로부터 접수된 문서, 그죠? 외부로부터 접수된 문서. 이첩문서, 문서를 이제 받았죠.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배포합니다. 뭐 과가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예를 뭐 총무과, 영업과 뭐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영업과로 이 배포를 했어요. 접수받은 문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 배포 문서 중에서 그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도 봤으면 싶어요. 다른 기관에서 보고 싶어. 만약에 총무부로 온 그 문서지만 저쪽 인사부에서도 필요하고 영업부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서를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기관으로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문서를 우리가 이첩문서라고 그래요. 이첩문서. 그다음 마지막에 미처리 문서야 뭐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받은 그대로 있는 문서, 미처리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문서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꽤 여러 개로 나눕니다. 여기 책 뒤에 보면 문서 성질에 따라서 자, 보면 6가지가 있네요. 6가지. 법규. 주로 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이런 것들이 되게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그 다음에 규칙까지. 이런 것들을 법규 문서라고 합니다. 대개 법규 문서라는 얘기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뭔가 지켜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지켜라. 그런 것들이 보통 법규 문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뭐 지시문서라고 있습니다. 그 행정기관이 아래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들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시하는 겁니다. 공고. 이번에 평택시청에서 어떤 건물을 지니까 건축업자들은 와서 뭐 입찰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고. 그런 것들입니다. 비치문서 이런 것들 포함되고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 보통 뭐 매뉴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업무 처리 매뉴얼. 민원문서. 그 민원인 우리가 평택시청에 가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뭐 허가 내거나 인가 내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민원인이 제출하는 문서, 민원문서. 그 외의 문서는 일반 문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문서를 작성하는 절차 한번 알아볼게요. 문서 작성하는 절차. 제일 번째는 왜 작성해야 되냐? 왜 작성해야 되냐? 작성하는 이유. 또 결재권자가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시했는가? 그 다음에 또 어디 다른 데서 온 문서가 있으면 그런 접수 문서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래서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 선택을 하고 초안을 작성해요. 그 초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검토해보고 야 이거 고쳐라. 그러면 이제 본안이 작성되겠죠. 본안.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하는 본안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해서 최종적인 문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집에.
17쪽으로 넘어갈게요. 넘기는 것도 되게 어지럽네요. 어지러워. 좋습니다. 16. 자, 17쪽 넘어갔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내용문서, 설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 이런 걸 통해서 자료 수집할 수 있죠. 자, 설문지법.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급식 뭐 맛있습니까? 아니면 다음번에 뭘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고, 면접은 이제 뭐 2학년이니까 닥치지 않았겠지만 3학년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 취업하려면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그러한 자기소개서 작성된 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겠죠. 그 면접을 보게 되면 그 면접관들은 그 자기소개서 쓴 내용들을 일단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뭐 평이한 내용들을 질문하지 않겠지만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뭐 아침에 자기주도학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아침 자기주도학습을 열심히 했습니까? 저녁에 또 남아서 야간 자기주도학습을 그렇게 많이 하셨고 뭐 보충 수업을 많이 했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그럼 면접관은 이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면접법은. 그래서 연구 대상을 직접 만나서 연구에서 필요한 정보를 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수집 분석한다. 만약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이 사람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걸 판단을 하겠죠. 면접법. 세 번째, 참여관찰법. 직접 발로 뛰는 거죠.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직접 활동에 참여합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기자가 노숙자의 삶을 취재한다. 그럼 자기가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관찰법. 문헌연구, 책 보고 연구하는 거죠. 책 보고 연구합니다. 책 보고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겨서. 그리고 이게 한 방에 갈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가서 보도록 할게요. 26쪽.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설문지법하고 면접법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설문지법은 시간 대비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많다. 그렇죠? 우리 학교 전교생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설문지 한 장 주고 급식 수요조사, 급식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로 나오냐면 정량적이라고 돼 있어요. 숫자로 나오죠. 숫자로. 맛있다 몇 명, 맛이 없다 몇 명 이렇게 딱 숫자로 나옵니다. 그거를 정량적이라고 얘기해요. 정량적. 딱 헤아릴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 보통, 나쁨 이게 딱딱 표시가 난다고. 정량. 근데 단점이 있어요. 글씨를 모르면 못 읽잖아요. 그죠? 못 읽으면 답을 못하죠. 또 회수율이 낮아요. 한번 주고 내일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는 학생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회수율이 낮습니다. 설문지법은 자료 수집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예를 들면 면접. 여러분 회사 같은데 면접 보러 가면 한 사람 10분, 20분 어떤 때는 막 더 길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정성적으로 쓰여요. 조금 말이 아까워 틀리죠? 이거 죄송합니다. 말이 좀 틀리죠? 어떤 말이 틀리냐면 이쪽하고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정량적 그랬죠? 정성적 그랬죠? 이건 글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딱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인성이 10개다. 뭐 인성이 9개다.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성적인 결과로 활용을 하고, 글을 몰라도 쓸 수 있죠. 뭐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오늘 점심 먹은 급식이 어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반찬이 어땠어요? 뭐 짜요? 안 짜요? 뭐 이렇게 다음번에 뭐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단점이 있네, 단점. 면접 확보자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 연구에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가끔 여러분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면 그런 신약 그 먹어보고 그 결과 이렇게 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하죠. 신약 먹고 뭐가 어떻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응답 결과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죠.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법은 정성적, 설문지법은 정량적. 그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정신없이 넘어가네요. 넘어가서 38페이지 한번 볼 건데 38페이지 쭉 어지럽지 않죠, 여러분? 어지럽지 않죠? 39페이지.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보여줄 때 아니면 자료를 정리할 때 컴퓨터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어요.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 정리하면 좋겠지만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보면 첫 번째, 다른 기기와 호환성을 고려한다. 말하면 컴퓨터에서 만든 것들이 스마트폰에 보여도 좋겠고, 그죠? 아이폰에 보여도 좋겠고, 아니면 태블릿 PC에 보여도 좋겠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호환성 있게 제작을 하면 좋겠다. 그죠? 요즘은 뭐 핸드폰에도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로도 하지만, 여러분들 하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온라인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죠? 그게 다 호환성이에요. 호환성. 원래는 컴퓨터로 봐야 되는 거지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 그게 호환성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버전이 다르죠. 버전. 우리 뭐 한글에 2010 버전, 2016 버전, 2018 버전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다 보니까 그 개선되는 프로그램에 어떤 숫자를 붙이는데 그게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버전. 그래서 이런 버전을 고려해서 뭐 2018 버전에서 한 거를 2010 버전에서 못 읽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2018 버전에서 만드는 것도 2010 버전에서 읽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 워드 프로세서 쓰다 보면 그림도 불러다 쓰죠. 그러면 그림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포토샵,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림을 뭐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그림을 편집해서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불러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다. 네 번째, 글꼴 참 문제입니다. 글꼴. 여러분 개인이 쓰는 글꼴은 뭐 인터넷 가가지고 예쁜 글꼴들 마음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교나 이런 기관들은 그러한 글꼴을 못 써요. 글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글꼴만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학교 와서 발표를 하는데 나는 정말로 예쁘게 글꼴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학교 와서 보니까 그냥 평범한 글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장할 때 글꼴 포함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글꼴 포함. 그럼 학교 와서도 파워포인트 화면에 예쁜 글꼴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글꼴 포함해서 저장하는 거 이거 좀 생각해 달라. 다섯 번째, 이 문서를 작성했는데 시간에 따라서 자꾸 업데이트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나 도표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수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죠? 한 번 만드는 거 그냥 뭐 도저히 수정이 안 되게끔 만들지 말고 업데이트 되더라도 그림이나 도표가 수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그 다음에 검색어를 통해 자료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볼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다. 컴퓨터니까. 그죠? 컴퓨터니까 검색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사용이 간편하고 조작이 용이해야 된다. 그죠?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몇 사람만 뭐 그거 잘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할 때 이런 것들 꼭 주의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쭉 넘겨서 이번에는 48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문서 작성 기본 원칙에 보면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다.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정리한다. 여기서 이해하기 쉬운 문서 딱 보면 이게 뭐라는 내용을 얘기할 것 같다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문서를 작성하는 요령 여기서 좀 봐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가능한 긍정문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 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무엇이 아닌 것은 무엇이 틀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별로 좋은 문제 아니에요. 맞는 것은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그런 게 좋은 문제죠. 부정문을 좀 덜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은 간결하게 쓴다. 뭐 문장을 끊어 쓰는 것도 좋겠죠. 뭐 이렇게 점 찍고 끊어 쓰고 이렇게 해서 딱딱딱 눈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 좋습니다. 가능한 한 한글로 작성한다. 한글이 아니고 꼭 외국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외국어 쓸 수도 있어요. 부분에서는 명확한 해석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 번 읽어서 내용의 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표절을 붙인다. 적절한 표절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결론을 먼저 작성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문서를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빠른 시간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작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한 건데요. 아까 얘기한 건데 아까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두문, 본문, 결문. 그렇죠? 결문에 아까 80명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두문의 기관명, 수신자, 본문은 제목, 내용, 붙임, 결문은 80명이 등등등 들어갑니다. 잘 보시고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겨서 59쪽 쭉쭉쭉 됐습니다. 문서 보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문서 보고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이런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는 정보를 보고할 거나 관리를 보고할 거나, 형식에 따라서는 구두로 할 거나 서면으로 할 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거나, 내용에 따라서는 계획 단계에 있는 거나 결과 있는 거나 현황을 보고하냐, 연구 보고하냐, 조사를 보고하나, 시기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냐, 수시 보고하는 거냐, 이런 것들 요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종류가 뭐냐 그것들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공문서 문서 작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 얘기했던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거기에 얘기한 내용들 잘 알아서 잘 암기하고 시험 문제 잘 치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